네, 2021년도 동양미술사학계 충기학술대회 발표자 정수경입니다. 서역고고도부수로 모타니 컬렉션의 석굴벽화 연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역고고도부는 오타니 컬렉션 중에서도 대표작을 소개하는 최초의 도록이자 자국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점수만 선별을 하고 수록한 오타니 탐험대의 성과를 정리한 공식 기록입니다. 총 690여 점의 유물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중 벽화 수량은 34점 정도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에 해당하는 벽화 단편은 14건으로 주제와 출토 유족이 분명한 유물 11건을 주요 석굴벽화로 선정하였습니다. 본고에서는 오타니 컬렉션이 공개된 최초의 도록을 기준으로 선별된 11건의 석굴벽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보에 기록된 탐험사와 석굴 구조를 파악하고 시기별로 수집된 벽화와 더불어 그 결과물을 주제별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도보에서는 명칭, 출토지, 대략의 연대에 대한 정보만을 얻을 수 있어 학술 자료로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 컬렉션이 흩어지기 전에 발간된 것으로 오타니 고주이가 그가 부탁하여 조사에 착수한 전문가들이 선정한 주요 유물을 알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이러한 초기 간행물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시기에 연구자가 유물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동아시아 소장, 중앙아시아 회화 연구의 서막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탐험대 일기가 담긴 또 다른 오타니 기록물인 신서엽기 학원 부록에 수록된 조선총독부박물관 중앙아시아 발굴품 목록에는 출토지 오류가 보이는 반면 벽화 자료로만 본다면 도보의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소장 벽화의 경우 국외에 소장된 오타니 수집 벽화에 비해서 대형 벽화가 많은 점이 특징이며 단편으로만 존재하는 벽화들의 본래 주제를 추정할 만한 주요 도상들 위주로 설치해왔다고 생각됩니다. 오타니 자료에 한계가 있어서 오타니가 직접 작성한 최초의 기록물을 기준으로 주요 벽화를 선정하고 부족한 정보는 동시대 활동했던 유럽국들의 탐험 보고서를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의 그린베들, 영국의 스타인과 르코크 등의 보고서를 비교자료로 삼아 탐험 보고서가 제대로 발간되지 않은 오타니 탐험대 자료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후원이 아닌 민간단체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오타니 탐험대의 중앙아시아 탐험 동기를 추정하고 수집된 벽화 단편들의 규모 및 주제를 논함으로써 현존하는 벽화의 수집 유래와 추가 연구 가능성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타니 탐험대의 간략한 탐사 과정과 그 수집된 벽화의 본래 불교 사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오타니 탐험대는 1902년부터 12년간 3차례에 걸쳐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유적지 일대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베제클리크, 키즈, 야르오, 쿰투라, 미란 사원 등의 불교 사원에서 벽화를 수집하였습니다. 3차례에 걸친 오타니 탐험대의 여정은 오타니가 탐험 이후 직접 작성한 도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와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방문한 유적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순전히 도보에 기록된 기록에 의존해서 본다면 도보에 실린 중앙박물관의 소장 벽화는 1차 탐험 당시 1903년 4월 23일 푸처를 방문하여 약 3개월간 키즈, 쿰투라 유적을 발굴했을 때 하고 투르판의 베제클리크 석구를 방문했을 때 다수 수집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차 탐험 당시에는 1908년 말 투르판에서 그리고 1909년 쿠처 키질에서 수집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차에는 다치바나 지이초가 투르판 인근 탐사 후에 1910년 12월 2일 출발했던 시기에 그리고 요시카와 고이치로가 1912년 5개월간 투르판 지역을 탐사를 하고 1913년 쿠처를 탐사하고 쿰투라 석굴을 발굴했을 당시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보에 수록된 오타니 서문에 오타니 탐험대의 목표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불교 동점의 경로를 명확히 밝히는 것, 그리고 옛날 중국의 국법승들이 인도로 가기 위해 거쳤던 곳들의 유적을 방문을 하고 불교사의 여러 의문점을 풀고자 한 점, 그리고 경전, 불상, 불구 등을 조집해 불교 교의의 검토, 연구 및 고고학 연구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리학, 지질학, 기상학상의 여러 의문을 아울러 해소하기를 바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탐험의 공식적인 목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벽화편이 있었던 석굴사원의 구조와 원 위치, 벽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제클리크 석굴사원은 서원화의 중심지이지만 15주제가 모두 갖추어진 곳은 제15호굴과 20호굴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유사한 형식의 다른 석굴들을 비교하고 복원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중 오타니가 선정한 주요 벽화는 제15호굴, 31호굴, 33호굴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15호굴은 평면이 장방형인 중심 정당굴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15호굴의 벽화 구조를 보면 두터운 벽에 둘러싸인 정방형의 중당을 중심으로 주위에 회랑이 둘러진 모양이며 천장은 궁룡형 천장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굴의 구조와 벽화의 배치는 제20호굴과도 유사하여 그 비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린베델과 앤드루스의 제15호굴 인면도를 기준으로 제15호굴의 벽화를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벽화는 모두 서원하로 중당을 끼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1주제에서 6주제까지 다시 회랑 외벽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7주제부터 15주제까지 모두 15주제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베제클리크 석굴사원 제15호굴 회랑의 서원화를 보면 가운데 부처가 있지만 부분적으로 방락되어 있으며 우측 하단 절반은 이미 절치되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31호굴은 열반도가 발견된 곳으로 좁고 긴 장방형이며 비교적 큰 석굴입니다. 후벽 앞에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소조 열반상을 안치한 구조이며 굴의 중심에 남아있는 좌대의 흔적으로 보아서 그 좌대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독일 탐험대의 수집품 중에는 이 석굴에서 가져온 남자 위구르 공양자상이 있습니다. 제33호굴 또한 장방형의 굴로 규모가 큰 석굴입니다. 가장 안쪽 벽 대자 위에 소조로 만든 열반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양측 벽에는 서원화 7점이 그려져 있는데 그중 공양자상 벽화 단편은 입구를 기준으로 우측 가장 안쪽에서 두 번째 위치에서 절치된 것입니다. 이상 15호굴에서 오타니 탐험대가 소집한 주요 벽화는 장막 단편과 그 인물상으로 두 건으로 도보에는 당송간 벽화 단편으로 명칭이 통일되어 있으며 출토지는 무르투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보와 목록에는 베제클리크 석굴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의 출토지가 이렇게 무르투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제클리크의 석굴은 무르투 계곡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무르투크라는 그 단어 자체가 베제클리크 석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1호굴에서 수집된 벽화는 슬퍼하는 승려의 모습 단편으로 도보에는 당송간 벽화 단편이라는 명칭으로 출토지는 무르투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호굴, 33호굴에서 각각 한 편의 33호굴에서 각각 한 편의 단편이 수집되었고 두 점 다 도보에는 당송간 벽화 단편 그리고 출토지는 무르투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서원화 단편들로 본존부를 제외한 공양상들 위주로 수집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공양자상들이야말로 경전을 배경으로 도상화한 벽화들의 내용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서원화 좌우측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벽화를 뜯어내기에도 비교적 수월한 위치에 있는 것들 위주로 수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석굴에서 수집된 벽화의 도상 내용 및 그 특징은 그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키질석굴 사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키질석굴 벽화들은 벽화가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는 중심축을에서 출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키질석굴 대부분은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먼저 전시를 통해서 주실로 들어가면 가운데 기둥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어서 불상이 안치된 기둥을 돌면서 예를 갖추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둥에는 바위와 나뭇가지로 장식되어 있어서 이는 불교적인 우주의 중심 수미산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장엄 재료를 꽂았던 구멍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벽면에 그려진 벽화는 부처가 와상으로 그려진 열반도가 있습니다. 키질석굴 벽화의 주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전기에는 본생고사, 인연고사, 불정고사 등이 주를 이루며 번성기와 세태기에는 천불도가 유행합니다. 키질석굴에서 오타니 탐험대가 절취한 주요 벽화는 불전도 단편 2점을 포함한 총 6점으로 각각 219, 206호굴에서 수집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야루 석굴사원은 투르판의 교화고상 서쪽면에 암벽을 파서 만들었으며 총 7기가 현존합니다. 모두 장방형의 종건형 굴로 굴의 내부가 크고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야루 석굴에서 오타니 탐험대가 절취한 주요 벽화는 천불도이며 모두 4호굴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도보에는 다른 보고서인 신서엽기 수록 노무라 에이자부로의 몽고신장 여행일기 제499쪽에서 이를 천불굴로 불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도보에는 당송간 벽화단편으로 명명되어 있으며 출토지는 야르호라고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르호 석굴의 구조를 보면 장방형의 종건형 굴로서 그 굴의 내부가 크고 높은데 특히 사오굴은 투르판 지역 내에서도 큰 규모이며 이 주실을 중심으로 뒷부분에 4개의 작은 선실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쿤투라 석굴사원 같은 경우에는 무자르트 강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쿠처 지역에서 키질 석굴 다음으로 큰 석굴 사원구로 약 110기의 석굴이 현존합니다. 쿰투라 석굴에서 오타니 탐험대가 절취한 주요 벽화는 천불도이며 16호굴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도보에는 다음 벽화 단편으로 명명이 되어 있으며 출토지는 쿰투라로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란 유적에서는 다수의 불탑과 승원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들 사원 유적은 방형의 기단 위에 원형의 수투파와 주위에 회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회랑의 외벽은 화려한 벽화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제3차 탐험 기간인 1911년 1월 다치바나 즈이초가 이곳을 방문하여 제5사원 유적에서 벽화를 절취하였는데요. 그 벽화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비슈반타라 왕자 본생도입니다. 당시 다치바나가 절취한 미란의 벽화 날개 달린 천사는 현재 일본의 도쿄 국립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도보에 미란이라고 출토지가 정확히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수의 도록에서 주요 유물로 공개된 오타니 컬렉션 자료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타니가 직접 작성한 도보와 신서엽기에 실린 작품 중 대다수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타니 컬렉션 중에서도 주요 석굴벽화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근거 자료들을 목록하였는데 그 출토지 정보는 출토지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도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도보에는 34건 정도의 유물이 수록되었고 그중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에 해당을 하며 출토지가 판명난 벽화 단편은 11건입니다. 다음으로 도보에 수록된 주요 벽화들 중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된 이상의 벽화 단편들을 베제 클리크에서 출토된 서원화를 중심으로 천불도, 변상도 등 주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원화는 서원화 중에는 베제 클리크 석굴 출토 벽화가 다수를 차지하는데요. 특히 15호굴에서 많이 수집이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오타니 컬렉션 석굴 벽화도 서원화가 있는 베제 클리크 석굴 출토품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중 출토지가 분명한 도보수록 주요 벽화도 5점을 차지합니다. 먼저 서원화 단편은 이게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화려한 갑옷을 입은 인물이 합장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도보와 신서엽기에 실려있는 주요 벽화로 제15호굴 제8주제 서원화로 판명된 것입니다. 서원화 단편의 원위치를 복원을 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현재 좌측에 상계를 들고 있는 보살 부분은 오타니 제2차 탐험 과정에서 수집된 것으로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단편입니다.
중박 소장품의 경우에는 인물상을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많이 쓰였고 비대한 얼굴에 풍만한 몸, 화려한 갑옷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철선묘 기법을 사용하여 그려낸 깊은 눈매가 간절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머리에 원반형의 장식을 하고 머리카락을 고정시킨 양쪽에 두 개의 끝매듭이 천이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 뒤에는 크기를 달리한 동심원이 그려진 두강이 확인이 됩니다. 검정색 실선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안을 붉은색, 녹색, 살색, 갈색 등을 주소색으로 하여 채우고 각 형태의 음영을 주기 위해 밝기가 다른 색상으로 한 번 더 가장자리를 덧칠하여 그 입체감을 더 더했습니다. 그 내용을 추정을 함에 있어서 제15호굴의 서원화 제8주제는 벽화의 내용에 있어 제25호굴의 서원화 2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제20호굴의 2주제의 명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명문에 의하면 그 중앙의 부처는 주수불로 좌우에 약 갑옷을 입고 합장하고 있는 인물은 석가 전생의 동일 인물인 왕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15호굴의 서원화 단편의 공양자상 또한 석가의 전생의 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물상은 아니지만 베제클리크 석굴 제15호굴 해랑을 장식했던 서원화 장막 단편이 도보에서 확인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획이 되어 있고 가장 위쪽에는 붉은색 꽃잎 문양이 물결처럼 드리워져 있고 그 밑에 줄무늬가 있는 짧은 흰색 천이 보입니다. 바로 그 아래에는 격자무늬에 그 붉은 장막이 있는데 이러한 격자무늬는 제15호굴의 서원화에서만 확인되는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스타인이 제15호굴에서 절취된 것과 같습니다. 장막 가운데를 가로질러 흰색 매듭이 늘어져 있는데 이는 앞서 본 서원화 단편들 내 묘사된 인물상들 머리에나 옷에 그려진 띠매듭과 그 형태와 색이 유사한 모습입니다. 붉은색 장막 중간중간에 그 영락처럼 생긴 장식들이 늘어져 있으며 초록색 구슬과 잎사귀 모양의 장식들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장막의 맨 아래 끝부분에는 흰색 구슬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주문의 모티프는 사사왕조 페르시아에서 유행했던 전형적인 길상 문양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오타니 컬렉션 중 트루판 아스타나 카라오자부분에서 출토된 토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서아시아와의 문화교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합장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공양상의 모습이 담긴 서원화 단편이 확인됩니다. 이는 베제클리크 석굴 제33호굴에서 절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명의 공양상이 그려진 또 다른 서원화 단편이 남아있는데요. 위에 두 점은 단편은 각각 그린베델의 보고서에 실린 삽방 566, 567번에 실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위치는 석굴의 내부로 들어갈 때 우측의 서원화 중 가장 안쪽에서 두 번째에 있었으며 그 두 벽화 모두 주홍색으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한 명의 공양상이 그려진 서원화 단편은 본래의 서원화 좌측 하단에 위치합니다. 공양상을 자세히 보면 짙고 두꺼운 눈썹에 부릅뜬 눈, 크고 긴 코, 콧수염과 구렛나루를 기른 이국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화에 그려진 다른 인물상에 비해 단정하고 장식적인 요소가 덜한 옷을 입고 합장을 하고 무릎을 꿇고 부처를 향해 앉아 있습니다. 인물 외 세부 표현은 방락이 되어 육안으로 자세히 관찰할 수는 없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행한 2012년도 보존과학적 조사를 통한 적외선 사진을 통해서 공양상 좌측에 그려진 그림이 낙타, 당나귀, 말 등 세 마리의 동물이 짐을 싣고 있는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명의 공양상이 그려진 서원화 단편은 위와 동일한 서원화의 우측 하단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둥근 접시에 담긴 공양물을 양손으로 받치고 부처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화면 좌측에 잘려나간 부처의 광배 일부가 보이며 좌측 하단에 연꽃을 밟고 있는 부처의 발끝 부분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열의 보살상뿐만 아니라 공양자상들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적극적으로 표현되었는데 그 선묘, 채색 기법 등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열애나 부처 보살상 등에 나타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또한 유독 보살상만큼 화려한 장신구를 한 이국적인 모습이 많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당시 동서무역이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무역상인들의 모습을 담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게 될 쿠처 쿰투라 석굴 제16호굴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천불도 단편입니다. 도보에도 쿰투라 출토품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쿰투라 석굴 벽화는 크게 구처 계통과 한족 계통으로 나뉘는데요. 이 벽화처럼 벽면을 회백색으로 만든 것은 한족 계통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벽화 단편들에서는 각 부처의 광배 우측에서 3, 4개의 물결 곡선이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이들 부처가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서 날아온 것 같은 영험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불도 단편은 이제 야르호 제4호굴에서 출토된 것으로 도호의 출토지가 야르호로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벽화를 언급한 기록으로는 노무라 에이자부로의 일기에서 교화고성 서쪽 오른쪽 절턱 중턱에 4개의 석굴이 있고 그중 2개의 벽에 무라가 그려져 있음을 기록하고 교화고성 유적 약도의 이곳을 천불굴로 표시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11월 22일 일기에 오른쪽 절벽의 동굴에서 불화 4면 불도 5점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적 특징은 검정색 동심원 선으로 구획된 두강과 신강 안에 부처가 보이며 얼굴은 법위에 의해 매우 가는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작은 눈, 둥글고 넓적한 얼굴 표현, 뭉툭한 코끝 표현 등 동양적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U자형으로 질서정연하게 내려뜨린 대의의 네일을 입었고 그 흘러내린 옷자락이 대자를 덮고 있는데 그 끝이 마치 3개의 연꽃잎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 같은 특징은 앞서 보았던 16글 천불도 단편에서도 나타났던 특징들로 위구르 시기의 투르판 지역에서 유행했던 양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베제클리크 석굴 제31호굴에서 나온 열반도 단편은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며 슬퍼하는 승려의 모습이 담긴 벽화 단편입니다. 제31호굴 우측벽 안쪽에 그려진 열반 장변의 일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린비들은 이를 마하가섭을 포함한 7명의 승려가 부처의 죽음을 슬퍼한 장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인이 베제클리크 31호굴에서 절치한 벽화 단편들과의 그런 비교를 통해서 그 모습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스타인벽화 좌측 상단에 2팔을 든 인물 아래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열반도 단편이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벽화의 양식적 표현 기법을 보면 전체적으로 굵기가 가는 선을 이용하여 표정과 주름까지도 세밀하게 그려내어 비통한 모습을 잘 묘사했습니다. 또한 얼굴에는 붉은색의 선을, 옷은 검은색 선을 사용하는 듯 각기 다른 색의 선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푸른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가사는 붉은색, 바지는 녹색으로 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방락되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비교적 채색이 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석가모니의 수많은 전생 이야기 중에서 하나인 비슈반타라 완자 본생은 인도, 간다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인기 있는 소재였습니다. 비슈반타라 왕자 본생도 단편은 미란 제5사원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도보의 미란 출토품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본 미란 유적의 벽화는 발견 당시부터 서양 고정 양식과의 친연성이 보인다라는 점을 주목받았습니다. 인물의 뚜렷한 눈과 이목구비, 음영법 사용과 날개를 단 천사의 모습, 꽃줄과 동자의 모습, 모티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서양 고전 양식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미란의 불화 가운데 특히 날개 달린 이러한 천사상은 헬레니즘 동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5사원지 벽화 중에 화가 이름이 티타와 벽화에 금액이 적힌 카로슈트 명문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화가는 로마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물의 표현 또한 페르시아인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1910년에 다치바나 즈이초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익 동자상은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비슈반타라 왕자 본생단 벽화가 발견된 제5사원지는 수투파를 방형의 외벽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그 수투파와 내벽 사이에 회랑이 있었으며 그 회랑 벽에 벽화가 있었습니다. 상단에 비슈반타라 왕자 본생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는데요. 그 제5사원지 벽화에서 비슈반타라 본생의 일부가 그 스타인의 제2차 탐험 보고서인 세린디아의 사진으로 남아있어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키질석골 제219글에서 출토된 불전도 단편은 벽화 단편 2점이 하나의 액자에 보관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제219글 주실은 좌우벽을 각각 2단으로 나누고 8폭의 인연설화도와 불전도를 그려 넣었습니다. 각 그림은 중앙에 부처가 앉아있고 그 주위에는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된 여러 인물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본 벽화 단편 같은 경우는 이런 불전도의 일부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 단편에는 둥근 얼굴과 그 편다한 우견식에 대의를 걸치고 위를 올려다보며 앉아있는 승려가 모사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갈색 피부로 표현되어 있으며 인물의 가장자리에 윤곽선을 나타내어 그 입체감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단편에는 온몸이 푸른색으로 표현된 그 역사상으로 보이는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요. 두 단편 모두 둥근 얼굴과 이목구비 표현이 키질 벽화의 전형적인 인물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질 벽화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인 라피스 라줄리로 만든 푸른색 안료를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오타니 컬렉션 키질 석골 출토 벽화와 비교를 한다면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른색 라피스 라줄리와 그 둥근 얼굴 형태의 그런 모티프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본생도와 인연설화도 단편은 쿠처 키질석굴 제206글에서 발굴한 단편으로 도보의 키질석굴 출토품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4점의 벽화들은 원래 각각의 마른 목골 구획 안에 본생담이나 인연설화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그림은 주로 천장에 배치되었는데 제206글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회랑 양측 벽에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식과 더불어 인물 표현과 라피스 라줄리를 사용한 푸른색의 채색 등에서도 그 키질 벽화의 그런 전형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왼쪽 상단의 벽화 단편은 참페이아 본생으로 설명했습니다. 참페이아 본생은 석가모니가 전생에서 참페이아라는 이름의 나가왕으로 태어났을 때 공덕을 쌓은 이야기입니다. 이 나가왕은 금식을 맹세하고 이를 통해 진리를 배우고 고통을 끝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지상에 나갔는데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잡아 춤을 추게 하여 돈을 벌고자 했다. 이 대목에서 나가왕이 쇠약해질 때까지 막대기로 때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이러한 장면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나치로 보이는 두 인물이 하단에 보이는 이 뱀 같은 형상을 한 동물을 긴 막대기로 내리치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점의 단편 역시 그림배들의 설명을 빌리자면 우측 상단의 단편에는 둥근 물건을 두 손으로 받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른쪽에 있었을 그 부처에게 바치는 나체의 동자상으로 보입니다. 좌측 하단 단편에는 무릎을 꿇고 앉아 부처를 향해 공양물을 바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측 하단 단편에는 왼쪽에 건물이 보이고 한 승려가 부처의 대자와 광배가 있는 그런 방향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 단편은 다른 3점의 단편들이 그려졌던 벽의 반대쪽에 있던 것들입니다. 이상으로 본 농고에서는 서역고고 도보에 수록된 오타니 컬렉션의 석굴벽화 중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대상으로 출토된 석굴사원의 구조와 더불어 그 내용 및 특징을 주제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도보에 기록된 서문과 범례를 통해서 오타니 탐험대의 목적과 의의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도보는 원래 오타니 가문이 위촉을 해서 여러 전문가의 심층적인 연구 결과물을 발간하기 전에 간행 시기가 늦춰질 것을 우려해 먼저 공개한 도록으로 대중에게는 처음으로 오타니 컬렉션의 주요 소장품이 공개된 중요한 자료입니다. 도록 구성을 보면 상권에는 회화, 조각, 염집 자수, 동전, 작품 및 인도 조각품을 수록을 하고 하권에는 불전, 사료, 서여거 문서 등의 인쇄본을 수록하였습니다. 1937년에 발간된 신서역기에 수록된 목록에서도 석굴벽화 출토지는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수록된 벽화는 각 단편마다 축척이 기록되어 있어 그 크기를 추측할 수 있으며 그 범례에는 수집품의 출토지 지명을 로마자로 병기하여 기록되어 있어 훗날 출토지 오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타니 탐험대의 탐사 과정을 조사하면서 오타니 컬렉션에 수집된 석굴 사원을 살펴보고 벽화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특징을 밝혔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히 연구자료의 범위 선정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근거 자료들을 목록화시켜 제시하였습니다. 도보에 수록된 것들이자 출토지가 분명한 벽화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1건이나 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타니 컬렉션 석굴사원 벽화 도상을 주제별로 분류를 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과 특수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그 당시 석굴사원을 조성을 하고 벽화를 그린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내세관에 맞는 경전을 채택하고 그 내용을 서술적으로 도해하였다는 점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한 결과 근본설일체, 유부비나야, 약사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도해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표현 기법상의 특징을 보면 벽화에서 나타난 양식적 기법들이 불교에 국한되지 않고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등 다양한 종교적인 특징으로 나타난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삼왕조 페르시아에서 유행했던 전형적인 길상 문양이 연주문이 표현되어 있어 그 서아시아와의 문화 교류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 공양자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선묘, 색색 기법 등 그 표현 방법에서도 열애나 부처보살상에 나타났던 것들과 유사했습니다. 또한 유독 보살상만큼 화려한 장신구를 한 이국적인 공양자상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었는데요. 그러한 특징으로 보아 당시 동서무역이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런 무역 상인들의 모습을 많이 담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조사와 유물 수집 활동을 했던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의 인물들은 서로의 활동에 적지 않은 관심과 정보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오타니 탐험대 또한 이들의 영향과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오타니 탐험대에 동시기 활동했던 여러 탐험가의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상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한 오타니 탐험대 기록의 한계점을 보완해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